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자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질서라든지 그런 세뇌를 당했던 것이죠.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뭐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충전, 무슨 태양 에너지, 그죠? 또 무슨 뭐 바이오 디젤, 거기에다 셰일가스. 그러니까 국제유가 원유에만 의존하던 산업 형태에서 어때요? 동력원이 다양해졌죠. 전기라든지 태양에너지라든지 또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한 가지에만 의존하다가 여러 가지로 분산됐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 대체 요소가 등장을 한 거야. 한우만 먹을 줄 알았는데 더 맛있는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값 10,000원 유지하다가 더 맛있는 삼겹살 나오니까 한우 가격이 5,000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그래서 국제유가는 빠진 거고, 두 번째로는 자, 헤게모니 경쟁이라고 나와 있네요. 셰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 개발으로 에너지 믹스가 변환되었고, 그래서 원유 의존도가 축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공급 경쟁 시작이죠. 그러니까 원유 국가 간에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을 거고, 그죠? 기본적으로 중동이 있을 건데, 중동은 기본적으로 그 국제 유가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죠? 빨대만 꽂으면은 석유를 그냥 뽑아내는 나라들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중동, 아부다비라든지 두바이 이런 나라들은 그냥 빨대만 꽂으면은 국제 유가가 나오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기타 산유국들도 말레이시아, 호주,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석유 채굴에 뛰어들었죠. 그죠? 근데 중동 국가들은요, 빨대만 꽂으면은 그 원유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밖에 안 해요. 맞죠? 근데 비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뽑아내는데 생산 단가가 300원입니다. 맞죠? 그럼 중동 국가들이 감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동 국가들은 어차피 생산 단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뭐 300원, 200원까지 떨어져도 까딱이 없어요. 맞죠? 왜? 적자가 아니니까.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자기네들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떨어져도 얘들은 까딱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은 석유 그 생산량, 채굴량을 더 증산하고 있어요. 더 증산함으로써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300원, 생산단가 300원인 비중동 국가 산유국들을 죽이기 위한 치킨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국면이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공급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원유국 간의 치킨게임이 그게 이제 달할 정도로 도달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산유국가, 중동 국가와 비중동 국가 간의 이런 치킨 게임, 그리고 거기에 미국과 그 러시아의 싸움이 가세되면서 이런 인위적인 세계 경기에 혼란이 왔다라고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맞죠? 어쨌든 그 시간상 디테일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국제유가 급락은 이런 현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국제유가의 그러니까 급락의 원흉은 결국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국제유가의 원흉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사우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세계 경제 금융을 휘두르는
주물럭거리는 미국 때문에 그죠? 셰일가스라든지 미국 또 요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자행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은 국제유가를 급락시킴으로써 러시아 위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면은 2014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한 나라죠. 그죠? 그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러시아 푸틴이 콧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미국 말을 안 들었죠.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 쓴 방법으로 국제유가를 급락시킴으로써 러시아 푸틴의 콧대를 꺾어 놓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화폐 가치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국제유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현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주물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셰일가스 판매를 증가시키고 또 셰일가스를 보급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미국 내 제조업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들의 그 단가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달러 강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국제 그 원자재 가격을 급락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철광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국제유가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을 급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그 러시아의 그런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국제유가가 이미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정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지금 그 세계 경제의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죠, 여러분들? 세계 경제 대국 1위가 어느 나라죠? 네,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그 상대성으로 보면은 굉장한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또 국제유가 때문에 이렇게 그 지난해 4, 4분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즉 국제 정세는 미국의 금융당국이 어떤 나라를 골탕 먹일까, 어떤 상품으로 골탕 먹일까, 어떤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까 이런 요소로 분쟁과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에 의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와 이런 것들이 자행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그림을 맞아 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자, 4, 4분기 이후로 급락을 했는데 자, 미국 달러는 강세화가 되었죠. 맞죠? 이런 현상들. 결국 지나고 보면은 이 모든 원인에는 미국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결론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차트를 보시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결국은 뭐 미국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선제 대응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조금 더 먼 시선에서 보면은 미국은 어때요? 지속적인 우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항상 그 어떤 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제일 먼저 반응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을 흔들면서 다른 나라들을 죽여놓고 지들은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미국 문제가 아닐 때는. 자, 따라칩니다. 아니야,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기에 대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금융인들이 위기를 인식하는 기준은 이게 미국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이 그 다른 나라나 상품을 골탕 먹이는 건가? 이름의 일자 찍어보세요. 미국의 위기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연출인가? 요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만약에 어떤 큰 위기가 떨어졌어. 뉴스가 막 시끌벅적해. 막.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모든 위기의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그 뒤에서 이거 장난치는 거면은 그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항상 미국이 장난친 그런 리스크 뒤에는 항상 기회예요.
근데 미국의 문제, 미국의 본연의 문제예요. 2012년도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 2008년도 리먼 사태라든지, 미국 시스템의 붕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미국이 문제면은 이거는 진짜 위기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위기의 기준을 잡는 방법은 미국이냐, 미국의 골탕이냐. 요것을 판단으로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미국이 장난쳐서 위기가 만들어져 갖고 주가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땐 시간을 냅두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미국 차트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이 월봉 차트예요. 미국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시세의 그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매우 밀접하게 끈덕지게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가 와도 미국 증시는 복원력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 본연의 문제, 무슨 뭐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든지 혹은 뭐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미국의 그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든지 미국의 재정 절벽으로 인한 어떠한 큰 문제, 뭐 정권 교체죠. 결국은 이거는 뭐 재정 사태 이런 것들은 오바마가 재임하기 위해서 쇼를 한 거죠. 예, 이해되면 6차 찍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그죠? 이게 요런 그림을 볼 때, 요렇게 볼 때,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개의치가 않아요, 미국은. 개의치가 않아요. 근데 미국 지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전역에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때는 굉장히 그 자산의 그런 하락이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이외의 문제일 때는 금방 복원됩니다. 길어야 2, 3개월이에요.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지러운 국제 정세는 앞으로 우리가 그 매스컴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또는 SNS 때문에 그 민감한 뉴스라든지 공포스러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텐데 그거 다 보면서 여러분들 휩쓸리지 말고 일단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국제 정세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 정세는 미국 금융당국이 어떤 나라를 골탕 먹일까? 어떤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까? 이런 요소로 분쟁과 이벤트가 벌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놓고 보면 결국 다 복원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셨죠? 결국은 다 복원이 되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미 증시는 2008년, 2007년 그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와 2011년 재정절벽 그리고 2001년에는 뭐예요? 이때는 또 뭐 9.11 테러라든지 뭐 이런 큰 미국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즉 금융세계에서 국제정세를 보면 매일 혼돈스럽고 온종일 뉴스를 봐도 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먼 사태, 재정절벽, 뭐 9.11 테러,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만 아니라면은 빠르게 회복되고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 자, 4,000포인트 95년도 4,000포인트에서 이렇게 1만 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만 2천 포인트까지 올라가죠. 99년도에. 그죠? 99년도, 98년도에 그 4,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즉 4배 정도 지수를 올려놓고 얘네들 폭탄을 어디다 터뜨립니까? 폭탄을 터진다 그러니까 말이 막 더듬거리네요. 진짜 터지는 줄 알고. 자, 미국 애들이 지네들 다우지수를 4,000에서 12,0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이 폭탄을 우리나라 그 IMF, 태국, IMF, 이런 아시아권에다 터뜨리죠. 맞죠? 99년도에 12,000포인트를 찍고 아시아 신흥국에 그 아시아 전역에 IMF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어떻게 14,000포인트까지 2007년도까지 올려요. 그죠? 2007년도에 14,0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기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충격을 줍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18,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도달해 있습니다. 결국은 뭐 18,000포인트 간다는 것은 2만 포인트까지는 꾸준히 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정말로 시도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또 오바마가 앞으로 이제 대선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대선 교체해주긴 1년 전 그때까지는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미국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글로벌 증시는 결국 미국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차의 차이죠. 시차의 차이. 누가 먼저 따라가고 누가 덜 따라가느냐인데 자, 시차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갈 때 같이 동행을 하면은 조금의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갈 때 못 갔어. 그럼 어떻게 가면 되죠? 못 가다가 쉬었다가 내가 가야 되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그렇죠. 눈두면 점선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가야 할 것을 인지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이 될 것인데 국제유가의 성격을 우리가 봅시다. 국제유가의 성격을 보면은 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오래된 에너지죠. 한 번에 어떠한 그런 급락이나 급등이나 새로운 에너지의 출현으로 이것들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과도한 급락은 이미 나왔고 또 수급 측면에서 이제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값이 싸졌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야, 값이 싸졌으니까 더 많이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값이 싸졌는데 굳이 우리가 값이 비슷한 연탄을 쓸까요? 아니면 편한 석유를 쓸까요? 값이 싸졌는데 철강 회사가 야, 힘들게 뭘 석탄 갖다 떼냐? 그냥 석유 떼지. 야, 전기세랑 얼마 차이 안 되는데 그냥 기름 사다 떼. 야, 뭐 이제 기름값 저렇게 싼데 뭐 이렇게 연비 높은 차를 사냐? 가격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전환된다는 거죠. 내 말 뭔 소리인지 이해되면 어째 찍어보세요. 가격 하락이 불러오는 것은 사용자의 수요를 다시 수요를 불러옵니다. 수요가 불러오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가 증가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80년대부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급등했다가 또 이제 너무 비싸져갖고 에이 못 쓰먹겠다 그러면 또 급락했다가 그죠? 또 이제 무슨 막 중국이 커지네 뭐 세계 경제가 성장하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죠? 또 이제 중국이 침체되네 뭐 세계 경제가 침체되네 이런 핑계로 급락시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는 항상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핵심 도상으로.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킨 게임을 하니까 뭐 $50 근처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빠지기보다는 회복돼 갖고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2015년도 1, 4분기 때는 빠른 회복보다는 어떤 진정세를 보이면서 점차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국제유가도 일시적인 과도한 급락이 나온 만큼 또 치킨 게임으로 가격이 이제 하락되고 있는 만큼 비중동 국가들이 이제 우리 국제유가 생산 안 한다. 우리 감산하겠다. 우리 이제 당분간 기름 안 뽑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 뉴스 나오자마자 국제유가는 바로 급등하게 돼 있어요.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을 들거나 감산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죠. 그죠? 국제유가라는 것은 항상 급등하고 나면 급락하고 또 급락하고 나면 급등하고 이것을 한 7년 주기, 6년 주기로 얘네들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국제유가가 이 바닥선에 닿았을 때, 국제유가가 바닥선에 닿았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어떠했어요, 경기가?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이렇게 바닥선에 닿았을 때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최악입니다. 따라쳐보세요. 최악. 어? 국제유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는 큰일이 벌어졌어요. 99년, 98년도, 그죠? 2007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미국 재정절벽, 그리고 이번에, 그쵸?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최악이었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 부도율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제유가 시세가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이 가격이 급락한 게 아니고 국내에 반영되는 가격은 시차는 6개월 느려요. 지금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달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50달러대로 이제 반영이 되려면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누려야지 우리가 지금 50달러 정도로 감산된 국제유가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이때를 버티지 못해서 기업들은 망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떨어진 기인 효과로 인해서 또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경기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제유가 자체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경기에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최저치에 도달했을 때 국내 경기는 항상 가장 어려움이 왔고 경기가 가장 나빴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기할 때 지금 작금의 상황이 국내 경기와 현황이 바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 내수 경기 침체, 기업의 그 생산 투자 활동 침체, 실업률 뭐 증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이때와 동일 국면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핵심 도상, 최저점, 하단 부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면에 도달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원유라는 것은 생산과 수요 모두 이제 그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중장기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투기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다 투기꾼들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이클 자체를 뭐 7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값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커다란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야기된 산유국들의 불안, 유럽연합의 그 연계 불안 이후로 국제시장이 떠들썩하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제 다 나왔다. 문제들은 이미 다 터졌고 그 문제에 대한 진단도 다 나왔다. 산유국들은 지들끼리 싸워갖고 치킨 게임에서 누구든지 먼저 한 손을 들면 국제유가는 진정되는 것이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유럽연합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 니네 나가라 이 소리죠.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그리스가 무슨 EC 연합을 탈퇴하니 어쩌니 막 보도화되고 뭐 극좌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그럴 거 없이 그냥 니네 나가라 꺼져라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그리스가 탈퇴하면은 만세 부르고서 유럽 쪽도 증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거야. 문제는 다 나왔어. 그럼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됐지요. 그죠? 문제는 다 나왔고 이제는 해법이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두를 2015년도에 던져준 것이죠. 자, 다시 아까 다우지수를 봤으니까 이제는 그럼 세계경제의 그 20년간 장기 침체하던 일본 증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죠. 2013년도 들어서 9,000포인트에서 그죠? 9,000포인트에서 지금 18,000포인트까지 100% 올랐습니다. 20년간 장기 침체했던 그죠?
잃어버린 성장, 일본 니케이가 2년 동안에 코스피가 100% 상승했어요. 지수가 100% 올라가면 종목들은 보통 400에서 500% 올라가죠. 야,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죽은 고목이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썩어버린 나무 죽은 고목이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그 100%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다시 보지만 세계 경제 넘버원이라는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18,000포인트 갔어요. 보이시면 1차 찍어보세요. 미국의 차트가 이래요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위기와 혼란이 가속될 거라면은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죽은 나무, 죽은 고목이었던 일본이 동시에 미국과 동행해서 비슷한 수치 18,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중국과 연결을 하겠지만 일단 일본 자체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은 일본은 그 아베 총리의 그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에 이어서 또다시 뭐 추가 양적 완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라왔다가 그죠? 올라왔다가 박스권 지지 요거 받고 뭐 국제 유가가 안정된다든지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올라갈 이런 흐름이죠. 이해되면 6자 찍어 보세요. 뭐 강하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올라간 만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2013년도부터 2년 동안 지수가 약 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한 그 일본의 그 부진한 경기 방어를 하는데 아베 정권은 성공을 했고 또 의회를 장악했고 일본 공적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켰고 또 군사적으로는 자위대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져야 되는 문제까지 지들이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려놨으니까 국민들의 그 지지와 이런 것들도 높아져 갖고 법률 또 군사 또 정책 경제 이 금융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역사까지 이제 그 고치려 들고 또 세계 경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본 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에서는 아베 정권을 이제 아베 깡패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들의 거침없는 경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과 일본이 많은 산업이 겹치면서 경쟁되고 있는데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많은 부분을 일본한테 뺏기고 있을 때 일본을 보면서 사실상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아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죽은 자식 살려놓고 보자는 긴급 대응에서는 호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사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죽은 고목을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일본을 어쨌든 아베 정권이 피는 한번 돌게 했다는데 호평을 조금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플러스 추가 양적 완화를 선언했지만은 엔화가 급락하면서 그죠? 엔화가 급락하면서 내수 경기가 빨리 살아나고 또 어떤 소비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경기 내에서는 지금 보면은 가격 경쟁력 엔화가 빠지면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개선이 됐는데 수출 물량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가 극제 급락하면서 일본 내 그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어. 실질 임금이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리고 이런 그런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은 좋아졌는데 기업 성장은 전화졌는데 이것이 어떠한 그 천장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경제 예측자라든지 기업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가는 놈 살려놓긴 살려놨지만 얘를 다시 운동선수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면 5자 찍어보세요.
얘가 죽어가니까 일단 심장 마사지에서 살려놨지만은 얘를 내가 선수로 쓰기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럼 보면 다시 우리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